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 기류의 인문학 종로의 인문지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성균관대 국문과의 정인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보시는 것처럼 문학 속의 종로, 조선 후기 서울의 삶의 풍경을 엿보다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종로라는 장소가 등장하는 고전문학 작품들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의 서울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선 후기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런 다음에 실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종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서울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또 그 안에서 특히 종로라고 하는 곳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을 문학지리학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선 후기에 대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는 여러 가지로 그 특징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그 시기의 어떤 상황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선 전기와 후기 이렇게 나눌 때는 임진왜란, 그다음에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큰 전란을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기준은 그렇게 되는데 사실 뭐 전란이 끝났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 차츰 어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사회 경제적으로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우리가 조선 전기와는 다른 어떤 조선 후기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는 18세기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18세기의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일단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화폐가 유통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화폐가 특히 금속화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속화폐가 유통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이것은 상업의 발달과 이제 연관이 될 것이고 도시의 형성, 발전과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우리가 또 하나의 특징으로 중요한 것이 경향분기의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경향, 그러니까 서울과 시골, 이 지방이 서서히 차츰 나눠지는데 이 시기에 굉장히 그것이 본격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누대로 계속 서울에 살면서 어떤 권력을 누리는 그런 어떤 그룹들이, 그런 가문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경화사족 혹은 경화세족이라고 하고요. 그런가 하면 지방에서는 서울과는 거의 교류가 없이 그 지역의 향촌을 기반으로 해서 나름대로 그 향촌에서 터전을 잡고 또 세력을 또 이제 누리는 그런 향촌사족이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가문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경향이 분기되는 양상이 조선 후기의 또 중요한 특징입니다. 문학의 측면으로 보자면 이제 문학 담당층이 이제 확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 전기에는 사대부 남성 중심의 문학이 계속 주도했다고 한다면 조선 후기가 되면 약간 그 계층이 내려와서 중인계층, 우리가 중간계층이라고도 하는데 중인계층이 적극적으로 문학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활동들을 하는데 한글이 보급되면서 뭐 직접 규방가사 같은 가사를 짓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소설 같은 경우는 한글 소설, 국문 소설의 주요한 독자층으로서도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민이나 또 천민, 우리가 판소리 광대 같은 경우 천민인데도 이 시기에는 매우 중요한 어떤 담당층으로 활약을 하게 되죠. 확대되는 양상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한문학과 국문문학과 구리문학이 두루두루 함께 이제 공존하면서 또 경쟁하던 시대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합니다.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도시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살펴볼 고전문학 속의 종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도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시장,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어떤 공간의 특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조선 후기 도시가 형성되고 발전된 그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8세기 조선 후기의 특징으로 상업이 발달하고 또 금속 화폐가 유통이 됐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집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시정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다 얘기합니다. 시정이라는 말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구가 집중하게 되는 그런 장소가 생겨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정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 유흥 문화가 이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라는 말을 이제 흔히 많이 쓰기 때문에 도시의 뭐 소비, 유흥 문화가 확산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고로 이제 도시라고 하는 그 명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요 관련해서 한번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 도시라고 하는 이 말은 일본에서 왔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시티라고 하는 이 그 외래어를 일본에서 번역한 것이 도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 조선 후기의 여러 문헌들, 고문헌들을 보면 도시라는 용어는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성시라는 용어가 더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지금도 이제 중국에서는 성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도시라는 의미로 조선 후기의 문헌들에는 성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대중적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고 도회라고 하는 용어도 심심찮게 나오고요. 도시도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지금 도시가 매우 일반화된 그런 명사로 사용되는 것에 비해서는 그리 빈도수가 높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작품 중에 성시가 들어가는 제목의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얼마나 그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상업이 발달되어야 되고 또 화폐가 유통이 되어야 되고 인구가 어쨌거나 그 안에 많이 모여 있어야 된다는 조건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 조건을 다 갖춘 것이 바로 조선 후기 18세기였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이제 서울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서울에 크게 시장이 세 군데 있었다고 하거든요. 3대 시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규모도 크고 했던 것이 바로 종로의 시전상가입니다. 오늘 종로 얘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여러 작품에 종로가 아주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이 종로는 워낙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다니기 때문에 마치 구름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몰려다니는 것 같더라. 그런 어떤 그 거리의 모습이 그렇더라라고 해서 운종가라고 이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문헌에도 그런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운종가라고 하면 종로, 그 희전상가, 그 부근이구나, 그 거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현시장이 있습니다. 이현시장은 한자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배나무 이자에다가 현은 고개 현자거든요. 그러니까 배나무가 이 부분에 많이 심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나무가 있는 고개다 해서 배고개, 원래 우리 말로는 배고개였는데 배고개 이렇게 하다가 기억이 탈락돼서 배오개가 되었어요. 당시에 배오개라고 그렇게 이제 명칭이 사용이 되었고요. 그 배오개 시장을 우리가 이현시장이라고 하고요. 좀 이따가 지도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텐데 거기에 이현 표시가 딱 나와 있습니다. 이 배오개 시장은 동대문 안쪽, 역시 이제 도성 안의 시장이긴 한데 동대문 안쪽에 있는 시장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광장시장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치가 거의 맞습니다. 이 이현시장에서는 서울 근교에서 재배된 채소들을 주로 이제 판매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칠패 시장인데요. 이 칠패 시장은 성 바깥에 있는 시장입니다. 성 바깥인데 서소문하고 남대문 사이에 있었다 이렇게 그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서소문이 당시에 소의문이라고 이제 했고 남대문은 숭례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 확인하실 지도에 소의문과 숭례문 그 사이 그 위치에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칠패시장은 주로 이제 이쪽 서해에서 들어오는 그런 물건들을 취급하게 되는데 특히 어물이죠. 어물, 해산물 이런 것들을 많이 취급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물이나 미국 등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했다고 하는데 문헌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거기처럼 동부채
칠패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부에는 채소, 칠패는 생선이라는 뜻인데 그거는 동부시장, 즉 이현시장에서는 채소를 많이 취급을 하고 칠패시장에서는 어물을 많이 취급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줄여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뭐 관습적인 표현처럼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죠. 그러면 여기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도성도인데요. 한양 도성을 그린 채색 필사본 지도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부분을 네모 상자로 해서 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하면 요와 같습니다. 여기 이현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종로가 여기 종자가 있죠. 제가 동그라미를 2개 표시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동쪽에 있는 동부라고 해요. 동부 옆에 이현이라고 하는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을 크게 5부로 나눠서 동서남북하고 가운데 중 해서 중부까지 해서 5부로 나누고 있거든요. 행정구역을. 그래서 그게 나누고 있는데 이현은 동부에 속하는 거죠. 동부에 속하고 거기가 바로 배우개 시장입니다. 그리고 종로는 여기 종자라고 써져 있는데 지도가 보면 위에 이렇게 한자가 거꾸로 되어 있네 이러는데 이제 위에는 종로 빨간 줄이 도로예요. 도로고 파란 것은 물줄기거든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청계천입니다. 그래서 이 종로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은 한자를 그대로 이렇게 그 표시를 했지만 아래쪽에는 반대로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종자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종이 있었던 곳인 거죠. 지금 말하면 종각입니다. 당시에는 종이 있었던 누각, 그래서 종각 혹은 종이 있었던 누대에서 종루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종로 시전상가라고 할 때는 종루를 중심으로 양편으로 이제 시전의 그 행랑들을 일단 건설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세히 들으면 좀 복잡하기는 한데 이게 원래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 종로의 시전 상가 위치는 종로가 있는 곳에서 여기 조금 올라가면 해정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정교에서 쭈르르 오른쪽으로 와서 여기 위에 보면 창덕궁이 이제 있는데 창덕궁 요 밑에 입구 요 길이가 가장 어떤 핵심적인 시전상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마 이제 경복궁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또 행랑을 지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저기 숭례문까지 행랑을 또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종로 시전상가라고 할 때는 이제 종로 중심의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같은 지도에서 요 아랫부분입니다. 여기 아랫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 지금 노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건 뭐냐면 이 지도에 칠패라고 하는 그 지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서울 도시 한양 뭐 이런 거로 이제 그 논문을 쓰면서 여러 자료들을 보고 고지도를 정말 수십 장을 봤습니다. 봤는데 칠패라고 하는 이 지명이 표기된 지도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매우 드문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지도를 그냥 일관되게 사용을 할 거라서 위치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숭례문이에요. 우리가 숭례문 남대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남쪽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남 쪽에. 근데 정남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남쪽에는 목멱산이 남산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문을 뚫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숭례문은 약간 삐다닥하게 서쪽에 치우쳐서 뚫려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가 숭례문 남대문이고요. 그다음에 쪼르르 올라가면 소위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소문이에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우리가 서대문이라고 하는 돈의 문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칠패시장은 서소문이 소위문과 이 숭례문, 남대문 사이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도로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이 위치상으로는 약간 숭례문 쪽에 더 좀 치우쳐 있었던 것 같아요. 위치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칠패가 있었고 성문 바깥에 있었던 시장인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물 이런 어떤 이 물건들을 많이 취급했다고 하고 아까 동부시장이라고 하는 이현에서는 채소를 많이 취급했다고 하고 종로 시전상가는 이후에 작품 속에서도 얘기할 텐데 유의정 같은 그런 대표적인 나라에서 허가를 해준
그 가게들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것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종로 시전상가는 이제 관아에 어떤 필요한 물품들을 납품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뭐 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팔고, 그리고 뭐 비단 가게가 있고 무슨 포목점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취급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로의 시선상가에서는 주로 잘 상하지 않는 물건들을 이제 팔았다고 하고요. 이쪽 이제 아까 동부시장은 채소, 뭐 칠패는 어물전해서 거기서는 약간 이 상하기 쉬운, 빨리빨리 이렇게 소비해야 되는 그런 물건들을 이제 취급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치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이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문화에 어떻게 종로가 배치되어 있고 또 어떤 공간으로 얘기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이제 몇 작품을 준비를 했는데요. 좀 갈래별로, 우리가 문화의 갈래별로 좀 나눠 보자면 사설시조를 한두 편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사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시, 그 다음에 한문 단편, 그 다음에 기타, 그냥 한문 자료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사설시조부터 보죠. 이 사설시조는 뭐 평시조와는 다르게 이렇게 그 두 구 이상이 이렇게 많이 확장된 그런 형태의 시조라고 합니다. 대개는 초장, 중장, 종장이 있다고 하면 중장이 길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작품은 그렇게 많이 길어진, 사설이 막 이렇게 많이 첨가된 그런 작품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기준 어떤 이 음절수에서 많이 이제 그래도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설시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작품은 김수장의 작품이에요. 김수장은 사대부가 아닌 중인입니다. 중인 가객이고, 해동가요라고 하는 가집을 편찬을 한 사람입니다. 이 해동가요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죠. 여기에 이제 종로가 등장을 하는데, 요거는 짧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방님 병 들여두고 쓸 것 없어 종로 저제 달래 팔아 배 사고 감 사고 유자 사고 석류 샀다. 아차차차 잊어고 오화당을 잊어발려고자 수박에 술 꽂아놓고 한숨 개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수장은 남성입니다. 남성 가객인데 이 시조는 왠지 말하는 시적화자가 여성 같잖아요. 왜냐하면 서방님 이렇게 했으니까 서방님 병 들었다 하니까 그럼 여성인가 보다, 아내인가 보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어있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이 서방님이 병 들어 있어요. 병 들어 있어서 병수발을 해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쓸 것이 없어요. 돈 될 만한 것이 없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아내가 뭔가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팔려면 어쨌거나 큰 시장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종로 저자로 간다는 거죠. 저제는 저자는 예전에 우리가 시장이라는 우리말이잖아요. 종로 저자에 가서 팝니다. 뭐를 파냐면 달래를 판다. 달래. 이 달래는 뭐냐면 다리라고, 원래 이제 정확한 명칭이 다리인데 그 다리는 뭐냐면 머리카락, 여성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만든 그런 꾸민 머리를 올리는 가채를 그 다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내는 팔 게 없으니까 자기 이 머리를 팔아서 뭔가 이제 돈을 구해서 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로 이제 사용할 그런 자기의 머리를 이제 팔아가지고 배 사고 뭐 많이 삽니다. 배 사고 감 사고 유자 사고 석류 사고 샀어요. 뭔가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뭐를 사는 걸 잊어버렸냐면 오화당 사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화당이 뭐냐? 오화당 당자가 이제 사탕할 때 그 당자니까 사탕인데, 뭐 5가지 빛깔을 내는 사탕인데 이거는 수입 사탕입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아주 유명한 사탕이에요. 그래서 이 오화당 사는 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사와야 되는데 이 주재료를 안 사왔네, 가장 중요한 걸 안 사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이 쇼의 종장에서는 수박에 술 꽂아놓고 한숨 겨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박은 우리가 먹는 수박 과일 맞고요. 수박에 술을 꽂아둔다. 이때 술은 뭐냐면 수저입니다. 수저. 수박에 수저를 꽂아놓고 에이 하고 이렇게 한숨을 쉰다는 거죠. 오화당을 안 사와서 지금 이 수박으로 화채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자기 마음대로 그게 생각했던 대로 안 돼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종로 저자라고 종로 시장이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한번 봤고요. 이 작품은 역시 사설시조인데 종로가 특별히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조선 후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이런 돈이라고 하는 것에 열광했는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서 제가 한번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상평통보라고 하는 이 동전 금속 화폐를 묘사하면서 그걸 통해서 뭔가 이제 시적과자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요. 초장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떳떳상, 평활평, 통활통, 보배 보자, 상평통보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구멍은 네모지고 사면은 둥글어서 땡땡을 구울러 간 곳마다 반기는구나. 어떻다 조그만 금조각을 두 창이 다투거니 나는 아니 조해라 라고 이렇게 끝나는 작품입니다. 상평통보가 이제 동전이고 엽전이잖아요. 그래서 가운데가 뽕 뚫어져 있는데 그 모양이 네모나게 뚫려져 있고 사면은 둥그러니까 이게 땡땡을 굴러가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간 곳마다 막 이 돈에 아주 너무나 열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두고 그 조그만 금조각으로 사람들이 다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 나는 그거 좋지 않다라고 이제 이 시적화자가 좀 개탄하는 세태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조죠. 여기 육당보 청구원에 실려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어떤 사회 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가사 작품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시조나 이 가사나 이 갈래는 우리가 이제 시가갈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당시 원문도 다 국문으로 한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문 자료를 보면 거기에 고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래아라든가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요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거를 다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시 이제 바꾸긴 했는데 원문은 한글 원문 고어가 다 살아있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양가도 마찬가지인데요. 한양가는 이 18, 19세기 조선 후기의 어떤 한양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세세하게 잘 보여주는 작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한상거사가 지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한상거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어떤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사대부 신분이었으면 뭔가 자료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사대부가 아닌 중인 신분이었나 뭐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한상거사가 지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긴 장편의 가사이죠. 시조는 굉장히 짧게, 사설시조가 조금 길다고 해도 그 분량은 이렇게 길지가 않은데 가사는 연속체로 해서 계속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긴 작품은 거의 책 한 권이 될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 한양가도 꽤 이 분량이 긴 장편 가사인데요. 거기 보면 뭐 한양의 어떤 도성의 여러 어떤 모습들 그 안에 어떤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서울의 시장이 얼마나 번화한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보는데 그 과거 시험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뒷부분에 배치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 요 부분은 이제 시장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종로 관련된 그 부분이에요. 종로 시전상가 나오는 유구이전 관련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팔로를 통하였고 연경 일본 닿았구나. 우리나라 소산들로 부끄럽지 않건만은 타국 문화 교합하니 백각전 장할시고 중간에 이제 그 생략을 했고요. 큰 광통교를 넘어서니 육주비전 여기로다라고 하는 부분 나옵니다. 육주비전은 바로 유구이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종로 시전상가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일 아는 여리꾼과 무라 맡은 전시정은 큰 창옷에 갓을 쓰고 소창옷에 한삼을 달고 사람을 불러서 흥정할 때 경박하게 측량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유구이전의 모습, 장사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일 아는 여리꾼은 뭐냐면 지금 말하자면 호객행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점 앞에 가서 사람들 막 이렇게 끌어 모으고 그러면서 이제 물건 사게끔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전시정은 이제 물건을 받아서 직접 파는 사람 얘기하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 이목을 끌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옷도 이렇게 화려하게 막 한삼을 달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막 불러서 흥정을 하는데 이 한양가의 시적 화장은 그거를 별로 곱게 보지 않는 거죠. 굉장히 경박하다. 경박하기 측량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종로 유구이전 요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 호객행위가 이루어지고 하는 북적북적한 모습이 여기에 잘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지금 큰 광통교를 넘어서는 육주비전이 여기다라고 하는 그 부분 여기 보면 여기에 대광통교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종루 얘기할 때 요 종자 쇠북종자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그 밑에 내려오면 바로 여기 청계천 물줄기에 가장 대표적인 다리라고 하는 것이 대광통교예요. 대광통교에서 내려오면 여기에 소광통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광통교는 줄여서 우리가 대광교, 그다음에 소광통교는 줄여서 소광교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학작품에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광통교는 그야말로 많이 등장하고 이 작품 속에서 확인을 자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한양가에서 얘기되었던 것처럼 대광통교를 지나면 바로 조금만 올라가면 종로가 나오는 곳이고 바로 여기가 시전상가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다녔던 그 곳이 바로 나오는 곳이죠. 그곳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시로 넘어오겠습니다. 한시. 앞서서는 시조나 가사는 국문으로 한글로 이제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문시가 국문문학 작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이제 한문학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한시 작품을 살펴볼 텐데요. 한시 작품 중에서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성시전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도시 얘기하면서 성시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성시라고 하는 용어 도시라는 의미로 더 많이 활용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성시전도시라고 하는 작품이 같은 제목으로 여러 편 남겨져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조와 관련해서 정조, 우리 영조, 정조 할 때 정조 그 인군과 관련이 있는데요. 정조가 도화서의 화원들한테 성시 전도를 그리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한양의 모습을 그리도록 하는데 당시에 정조가 이제 제위하던 때가 세기로 따지면 18세기 이제 후반인데 18세기 그 조선 왕조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얼마나 이 한양이 대단한지를 그림을 통해서 보여줘라라고 하는 것이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임금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려야죠. 성시 전도를 크게 이제 그리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정조가 규장각 문신들에게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 화원들이 그린 성시 전도 그림을 보고 그걸 소재로 해서 시를 지어라. 규장각 문신들은 시를 짓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 성시 전도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시 전도시는 응제시의 성격을 갖는다 얘기하는데 응제시는 임금의 이제 명령을 받들어서 제작한 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왕도로서 한양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한양 도성의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의리하고 멋진지 이것을 찬미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쓰도록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많은 문신들이 제작을 이 시를 씁니다. 그래서 이덕무, 박재가, 신광화, 신태권, 유득공, 이만수, 서유구, 신과루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작품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종로 관련된 부분이 있는 그런 작품을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신태권의 성시전도시인데요. 길지만 조금 이제 해당 부분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는 가게 마주보며 늘어섰고 온갖 무라 별처럼 널리고 구름처럼 쌓였네. 좌고는 포목이며 생선 과일을 팔고 입전은 사단과 금기를 파는구나. 한가로운 시정아치 잔머리를 잘도 굴려 어리석은 사람 속여 팔며 거짓말도 마다않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이제 거리마다 가게들이 이제 많이 늘어서 있더라. 거기에 이제 온갖 물건, 물화들이 이제 가득 쌓여 있고, 포목이며 생선, 과일을 파는 데가 있고, 이제 좌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임시 점포인데요. 앉아서 주로 이제 팔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좌자를 쓰는데, 좌고에서는 그런 것들 팔고, 입전을 우리 잘 봐야 되는데, 입전은 사단과 금기를 판다. 사단, 금기는 다 비단이에요. 비단을 판다라고 하는 건데, 비단 파는 가게가 유기전의 대표적인 가게로 우리가 선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입전입니다. 비단이나 이런 것들은 서서 이렇게 이 물건을 나열해서, 그러니까 쭈구를 들어서 앉아서 파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진열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입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전은 바로 우리가 선전이라고 비단 가게입니다. 그래서 유기전이 이제 6개의 그 나라에서 허가를 받은 우리가 이 전매 특권을 가진 그런 가게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품은 다른 데서는 못 파는 거죠. 팔 수 없게끔 한 것이죠. 그런 권리를 준 것인데, 그게 이제 유기전이 갖고 있었던 이제 권리인 것인데, 그 유기전 중에서 가장 뭐 대표적이고 자본력도 우세한 그런 가게가 이제 선전, 이 비단 가게예요. 바로 입전입니다. 그래서 입전에서는 비단을 파는구나, 사단, 금기 등등의 비단을 파는구나. 라고 되어 있고요. 한가로운 시장학교 막 잔머리를 굴려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여 판다. 이거 속여 팔고 거짓말도 하고 뭐 이런 실제 어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여기에서 그대로 다 폭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시전도시에서 이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살펴볼 것이 한시 중에서 세시풍요라고 하는 요 자료의 이제 작품들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세시풍요는 일종의 한시를 모은 한시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만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그 어떤 세시풍속, 주로 이제 서울이 중심이 되는데, 세시풍속을 1년을 월별로 다 나눠서 1월 정월서부터 해서 매달 어떤 그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 한시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0여 수 되는 건데, 그 작품 중에서 여기 정월에 해당하는 부분에 특히 정월 15일, 정월 대보름날에 다리 밝기 풍속에 대해서 그 지은 그 작품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또 종로, 뭐 광통교 이런 게 등장을 하거든요. 여기 이제 요 작품을 보기 전에 이 다리 밝기가 뭐냐, 답교의 풍속인데, 다리 밝기의 풍속이 뭔가 하실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매우 중요한 행사였어요. 우리가 지금도 뭐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면 뭐 오곡밥도 지어 먹고 뭐 귀발기 술도 먹고 뭐 하는 게 남아있긴 한데, 당시에는 정말 대대적인 축제였습니다. 정월 대보름이니까 이제 정말 큰 보름달이 휘영청 떠 있을 것이고, 달빛 아래에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그 시기인 것인데, 당시에는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땡 치면은 다 사대문 문 닫고 통행하면 안 되잖아요. 또 새벽에 땡 동치면 그때 돌아다닐 수 있고 한 건데, 그 나라에서 요 정월 대보름 날은 통금을 해제를 해줬어요. 밤새도록 놀아도 된다. 술 마시고 뭐 시도 짓고 이 노래도 부르고 하도록 허가를 해준 날이에요. 그래서 이 정월 대보름 날 밤에 뭘 하냐면, 사람들이 청계천에 다리가 굉장히 많은데 뭐 세면은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다리를 이제 지나가면서 밟는 거죠. 밟아가면서 뭐 얘기도 나누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즐기는 것인데, 12개의 다리를 지나가면 그 사람은 1년 12달 다리병이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다. 그런 어떤 미신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리와 그 다리는 전혀 다른 다리인데, 그죠? 물을 건너갈 수 있게 한 다리와 사람 다리는 다른 건데, 일종의 이제 뭐 언어 유희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12개의 다리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건데, 꼭 12개는 아니더라도 주로 이제 광통교, 뭐 수표교,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람들도 구경하고, 뭐 노는 모습들 구경하면서 그런 축제를 즐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장면을 시로서 이제 그려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면 번역된 부분 보면은요, 8개의 큰 다리에 뭐 한 길이 통하니 뭐 돌 난간을 어루만지며 다리에 무지개를 뭐 들이운다. 오늘 밤에 다리를 절며 기어 다니는 자가 혹 내년에 잘 걷는 늙은이가 될는지. 시냇물의 남쪽, 시냇물의 북쪽으로 길이 갈라지니 흰담을 서로 바라보면서 수표 다리를 지나가네. 바람에 탄 건이 벗어지고 꺾어지는 인파 속에서 광통교를 뚫고 가기란 가장 어렵네. 사람들 너무 많이 몰려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인파가 이제 그 몰려있는 그 속에서 광통교 가기 너무 힘들다라고 이제 시적화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시를 넘어와서 이제는 한문 단편으로 갑니다. 우리가 앞서서는 시 문학을 이제 살펴봤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서사 작품들을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문 단편, 뭐 한문 단편 소설, 뭐 연구에 따라서는 그 명칭을 조금 다르게 붙이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박지원의 작품, 그다음에 이옥의 작품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박지원은 뭐 워낙 유명한 이 문인이라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조선 후기에 뭐 실학파 문인이고 뭐 북학파라고도 하고요. 뭐 열하일기라고 하는 중국 다녀온 열하까지 다녀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보통은 북경, 연경까지 갔다가 오는 그 여정인데 어떻게 아무튼 열하까지 다녀온 그 여정을 남긴 것이 열하일기죠. 박지원은 우리가 이제 짧은 단편을 총 9편을 남기고 있는데 뭐 유명한 거로는 뭐 허생전, 양반전, 호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한 편이 광문자전입니다. 광문자전은 보신 것처럼 광문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기인 것이죠. 광문의 이야기인데 박지원의 한문 단편의 특징은 뭐 대단한 인물이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그런 주인공을 통해서 뭔가 본받을 수 있는 뭔가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어떤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덕목을 찾아내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문은 거지여서 거지 광문의 이야기, 서울의 이제 거지인데 이 광문이라는 사람은 생긴 것도 굉장히 못생긴 거로 나와요. 아주 추한 외모를 가졌고 거지 출신인데 그런데 굉장히 의협심이 있는 인물입니다. 의협심이 있고 또 신의가 있는 인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장안의 화제거리가 됩니다. 서울이란 곳, 이 도시가 발달한 이런 서울 시정의 의로운 어떤 인물로서, 의로운 시정인으로서 광문이 여기서 주목을 이제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이제 18세기 조선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지금 상업이 발달하고 그 안에서는 뭐 사람을 속이고 뭐 소매치기 이런 것들 어마어마한 이런 어떤 상황인데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어떤 신용이라고 하는 신의 믿을 수 있는 것 신용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부각이 됐고 그 윤리로서 그 새로운 윤리로서 신용의 문제가 광문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 광문자전을 잠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한문 단편이라서 뭐 전문을 다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고 앞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뭐 이걸 읽지는 않을 것이고요.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이야기가 구성이 되었는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첫 부분이에요. 그래서 광문이란 자는 거지였다. 일찍이 종로 저작거리 또 종로 저자 또 나왔습니다. 우리 앞서서 사설주에서도 봤는데 종로 저작거리에서 국어를 하고 다녔는데 거지 아이들이 추대를 해서 우두머리가 됐어요. 우두머리를 삼고 너는 그냥 소굴을 지켜라 라고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아이들이 다 국어를 하러 나가는데 그 중에 한 아이는 병이 들어가지고 같이 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 아이가 병 때문에 죽게 되는데 그런데 국어를 하러 갔던 아이들이 돌아와 보니까 그 아이가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광문이 그 애를 죽였다고 오해를 하게 돼요. 누명을 씁니다. 그래서 두들겨가지고 내쫓아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광문이 이제 쫓겨나서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또 오해를 받아요. 무슨 도둑놈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알고 보니 이제 도둑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주인이 그걸 알게 돼요. 이 사람은 도적이 아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돼서
광문이란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제 궁금해서 이 주인이 광문에 이제 한테 이제 이런저런 요 사람의 어떤 그 행동 거지를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아이들이 아까 거지 아이들이 그 죽은 아이의 시체를 이렇게 막 다리 밑으로 버리는 걸 봤어요. 버리는 걸 보고 그 광문이 그 아이의 시체를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묘지에다가 잘 장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이 주인이 아까 오해했던 도적이라고 오해했던 주인이 보고 아,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광문을 약국에 일하도록 추천을 합니다. 근데 또 그 약국에서는 요 이제 뒷이야기인데 약국에서는 또 오해를 받는 일이 또 생겨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란 것도 또 판명이 나고 그래서 결국은 광문이 굉장히 신용이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다. 원래 거지 출신이었지만 굉장히 본받을 만한 덕목이 있다라고 이제 박지원은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전의라는 형식을 통해서 광문의 이야기를 남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종로 저자의 그 원래 그 거기에서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종로가 굉장히 또 중요한 공간으로 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역시 이제 한문 단편인데요. 이옥의 작품을 보려고 합니다. 박지원은 뭐 워낙 유명한 작자인데 이옥도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문학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옥도 많은 작품들을 남기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심생전하고 이제 시간기라고 하는 두 작품을 이제 보려고 하거든요. 심생전을 조금 더 이제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이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누군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글재주가 좋았던 것 같고요. 정말로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정말 참 참신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정조 때 생원시 합격을 했고 과거에 합격을 하고 성균관 유생이 돼서 그 안에서 또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의 문체가 폐관 소설체로 이렇게 지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폐관 소설체, 뭐 폐관 소설, 폐관 잡기, 뭐 폐관 소품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이쪽 이 명말 청초의 어떤 중국의 영향으로 인해서 문체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좀 개성적이고 좀 참신한 이런 어떤 가벼운 어떤 글쓰기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특히 이제 이런 이옥이라든가 박지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글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정조가 매우 못마땅해 했죠. 그래서 정조는 그렇게 막 문풍을 흐리는 것을 매우 이제 그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은 정통 고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일으킨 것이 문체 반정이잖아요. 바른 곳으로 되돌린다라고 해서. 그래서 폐관 소설체를 엄격하게 금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반성문을 쓰라고 했어요. 다시는 안 쓰겠다 이런 반성문을 써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견제를 했는데 이옥이 딱 거기에 걸린 거죠. 일종의 찍힌 거죠. 이 왕한테 찍혀서 너무 문체가 괴이하다 이렇게 계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응시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처분 우리가 정거라고 하는데 과거를 보지 못하도록 그 정지하는 그런 처분을 받고 뭐 충군이라고 하는 또 지방 군적에 그런 편입되는 그런 어떤 명을 또 받게 되고 합니다. 그 후에 다시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1등이 됐습니다. 이옥이 또 1등이 됐는데 또 문체가 문제가 돼서 합격자 중에서 맨 꼴찌로 이렇게 또 밀리게 돼요. 그래서 이옥이 이제 판단하겠죠. 나는 여기서는 도저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벼슬살이 못하겠구나 해서 결국은 포기를 하게 돼요. 포기하고 이제 이 낙향을 합니다. 낙향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옥은 그 정조의 문체 반정의 최대의 피해자다, 희생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글을 보면 정말 개성이 넘쳐요. 개성이 넘치고 이런 식으로 글을 쓸 수도 있나 굉장히 놀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드린 심생전을 한번 실제 작품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것도 앞부분만 제가 잠깐 지금 제시를 해봤습니다. 심생전은 제목에서 보다시피 심생이 나오겠죠. 심생이 나오고 심지성을 가진 유생인데 사대부 남성인 거죠. 제목은 심생전인데
이 심생과 어느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 여인은 이름은 나오지 않고 권려라고 나옵니다. 권려. 권은 이제 그 권자.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she, 그녀로만 나와요. 그래서 그녀와의 사랑 이야기인데 심생은 양반이고 사대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여성과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이 사대부가 여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대부가 여성이 아니고 중인의 딸입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부유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으로 보면 심생은 굉장히 한미하고 이 집안은 그렇게 돈이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여성 쪽은 당시 중인은 부를 많이 축적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잣집 딸이었지만 신분이 중인이었기 때문에 정식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첫 만남이 바로 운종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 어떤 운명적인 그 만남이 여기서 종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 보면 심생은 서울의 양반이다. 그는 약관이니까 20세, 20세의 나이에 용모가 매우 준수하고 잘생겼나 봅니다. 풍정이 넘치는 그런 청년이었다. 일찍이 운종가에서, 종로에서 임금의 거둥을 보고, 임금이 행차하는 걸 우리가 거둥이라고 하거든요. 임금 행차하는 거 구경하러 나왔다가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그 건장한 이 여자 하인이 누군가를 업고 가는 걸 봤어요. 비단으로 이렇게 자줏빛 명주 보자기로 어떤 여자를 이렇게 보이지 않게 덮어 씌워서 업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따라가서 자기도 모르게 홀린 거죠. 따라가다가 어디에서 이제 만나게 되냐면 소광통교, 우리가 앞에서 대광통교, 소광통교 나왔었잖아요. 소광통교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돌개 바람이 휙 불면서 그 덮어 씌웠던 것이 휙 그 보자기가 거쳐진 거 이렇게. 그러면서 그 여성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표현이 뭐 복숭아빛 뺨에 버들 눈썹에 뭐 초록 저고리에 절세미인, 딱 봐도 절세미인, 아주 곱게 화장하죠. 그래서 한눈에 반하는 거죠. 반해서 심생이 따라가요. 업고 가는 그 하인을 이제 따라가서 그 집의 처마에서 매일 밤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 밤 30일 동안 한 달을 이렇게 이제 기다려서 결국은 여성과 만남을 이루는데, 근데 이제 이 심생 집에서는 뻔히 이제 아들이 맨날 밤에 없어지고 새벽녘에 오고 이상한 거 그만 알겠죠. 과거 공부해야 되는데 딴 데 이제 그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공부하러 절로 쫓아보냅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돼요. 그 사연을 그 여성도 소문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 여성이 자결을 합니다. 자결을 하는데 자결하기 전에 편지를 남겨요. 이 남성에게 심생한테 보내는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 몇 가지 자기가 이제 구구절절 왜 내가 이렇게 한스러운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신분 한계 때문에 신분 차이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한스러움 이런 것들을 편지에 담아서 남기고 그리고 자기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심생이 나중에 절간에서 받아봐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낙담을 해가지고 나중에 과거는 뭐 급제를 하긴 했지만 일찍 죽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일찍 시름시름 앓다가 일찍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만남이 이제 종로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이 이야기가 로맨스가 펼쳐지는 어떤 중요한 공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심생전은 신분적인 차이로 빚어진 남녀 간의 비극적인 이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고 흥미로운 것은 남성은 신분이 사대부잖아요. 여성은 그보단 신분이 낮은 중인 계층인데 이 구도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고전 문화에서 남녀의 만남은 그 반대예요. 아주 신분이 미천한 남성과 신분이 우월한 여성이 만나는 것이 거의 기본 구도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뭐 바보 온달하고 평강공주, 뭐 서동과 선화공주, 뭐 지기하고 선덕여왕 이런 만남은 계속 있어 왔지만 그 반대가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심생전은 이게 이제 상황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생이라고 하는 작품의 의미로 뭐 심생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이런 논의들 많이 있어 왔는데 뭐 이런 논의가 있더라고요. 이 열정적인 사랑에 빠진 인물이 아닐까, 심생이라고 하는 인물은 조금 우호적으로 보는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 작품을 읽어보면 이 심생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뭐 정욕을 뭐 이렇게 주체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등장하지 않고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의 허락도 기다리고 감성적인 교감도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법적인 제도하에 혼인을 염두에 두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랑에만 열중하는 남성. 그런데 이제 이 심생전의 작품 속에서는 그런 열정적인 사랑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선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비극적이고 굉장히 연민의 감정이 들지만 그거를 부정적으로 그렇게 비판하는 시선은 잘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옥의 심생전은 아마도 당시 사대부들이 이런 열정적이고 어떤 낭만적인 사랑에 대해서 뭔가 동경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상상하고 동경하는 그런 맥락과 관련되는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면 역시 이옥의 작품인데요. 시간기라고 하는 또 짧은 작품이 있어요. 시정의 어떤 간사한 그런 협잡군에 관한 이야기인데 뭐 중요한 스토리는 뒷부분에 있고 제가 이제 종로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맨 앞부분, 시작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첫 시작부터 서울의 3대 시장 얘기가 나와요. 서울에 세 군데 큰 장이 서는데 동편은 배옥에, 서편은 소위문, 중앙은 운종가다. 우리 앞에서 다 얘기했던 것입니다. 동편에 배옥의 시장이 있고, 이현 시장이 있고, 서쪽이라고 해도 약간의 좀, 이 숭례문 그쪽 조금 더 내려오는 쪽이긴 한데, 소위문, 그 부근, 숭례문 부근에 이제 칠패 시장이 있었던 것이고, 중앙은 운종가,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 시가가 있었던 것이죠. 운종가이다. 그래서 양편으로 그 전을 벌여놓고 이렇게 이제 그 상업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물화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물처럼 흘러든다. 여기 사람들이 뭐 관대나 의복, 신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입을 하고 거기 보면 이 오직 이익을 얻고자 소리친다. 오직 이익만을 도모한다. 이렇게 그 이옥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뭐 물건을 팔려고 하고 한 사람이 그것을 사려고 하면 그 사이에 거간을 서서 막 흥정붙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고 길 가는 사람마다 너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깨에 막 등 부딪히고 뭐 갓도 제대로 쓸 수 없고 소인매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한 사람은 주머니 훔쳐서 재물을 빼앗는 소매치기가 이때 정말 아주 굉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뭘 탁 채가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 거짓을 꾸며서 이익을 남겨 판다라고 이렇게 앞부분에서 얘기하는데 이 시간기의 내용을 보면 몰래 훔쳐가는 얘기예요. 칼을 훔쳐가는 얘기인데 이 칼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장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는 소매치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당시에 어땠는가가 대충 가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기타 좀 관련 자료들을 한두 그 부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소설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설이 유통된다고 하는 것이 조선 후기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소설은 조선 후기의 문학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전기에는 뭐 한문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국문 뭐 장편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선 후기에 이제 많이 유통이 되는데 소설은 이제 상업적으로 내가 돈을 주고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가져와서 그거를 향유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무슨 우리가 새책가 일종의 도서 대여점이 있어서 거기 가서 뭔가 이제 돈 될 만한 걸 주고 책을 빌려와서 내가 읽고 다시 도로 갖다 주는 이런 거잖아요. 혹은 이제 반각본 소설이라고 해서 목판도를 이제 대대적으로 찍어내는 소설들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그냥 사오면 되죠. 돈을 주고 사오면 내 것이 되고 내가 그걸 보면 되는 것인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구비적으로 유통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그렇게 이제 유통이 되고 향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이 당시에 강담사, 강창사, 강독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오늘 얘기할 것은 강독사에 관한 것입니다. 강독사는 쉽게 말하면 소설 읽어주는 남자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당시에 전문적으로 읽어줬던 그것을 직업으로 했던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전기수라고 하는
이거는 그 사람 고유 명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기이한 이야기를 읽어주는 노인, 늙은이 숫자니까, 소설 읽어주는 노인이라고 하는 건데, 전기수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게 이제 조수삼이 지은 추재기에 이제 실려 있는데, 전기수가 어떻게 소설을 읽어줬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열광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거기에 지금 또 종로가 등장합니다. 오늘 잠깐 읽어보면은요, 전기수는 동대문 밖에 살고 있어요. 원래 자기 이제 그 거주지는 동대문 밖에, 그러니까 성 밖에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 안에 많이 있고,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서 읽어주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문 소설책을 잘 읽는데, 한글 소설을 잘 읽는데, 이를테면 숙향전, 소대성전, 심청전, 설인기전 이런 걸 잘 읽었대요. 근데 읽는 장소를 이렇게 달리합니다. 매달 초하루, 이게 1일. 1일은 제1교에서 읽고, 요거는 제가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1교 아래서 읽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제2교, 셋째 날은 배우개, 그 다음에 넷째 날은 교동 입구,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대사동 있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종각까지 옵니다. 왔다가 이렇게 한번 쭈르르 올라왔다가 다시 쭈르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한 달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요 부분입니다. 아까 계속 사용된 지도고요. 이게 보면 맨 오른쪽 여기가 이제 흥인문, 동대문이죠. 이 전기수는 동대문 바깥에 살았다고 하니까 뭐 하여튼 요 바깥에 이제 거주지가 있었던 것인데, 소설 읽어줄 때는 여기 들어와요. 들어와서 동대문 안, 흥인문 안에 첫 번째 다리를 우리가 초교, 뭐 일교 혹은 우리말로는 첫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한자가 거꾸로 되었지만 지금 초교가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제1교에서 첫날 읽고, 그 다음에 둘째 날에 2교, 두 번째 다리, 2교에서 읽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현, 왜냐면 여기 아까 큰 시장이잖아요. 배우개 시장. 배우개에서 셋째 날에 읽고, 그 다음에 쪼르르 올라가서 교동, 요 부분에서 또 읽고, 그 다음에는 대사동, 다섯째 날에 여기서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종루, 여기까지 종각에서 읽고, 다시 거슬러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읽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재밌게 읽었나 봐, 이 사람이. 정말 실감나게 재밌게 잘 읽어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려고 막 담을 쌓고 이렇게 모여들어서 읽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읽어주면서 읽다가 가장 뭔가 재밌는 부분,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 막 궁금한 부분, 뭔가 그 간절한 그 부분에 이르르면 문득 읽기를 멈췄다는 거죠. 안 읽어주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 궁금한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너무 그 결과가 궁금한데 안 읽어줘요. 안 읽어주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 회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빨리 좀 읽어주세요 하면서 돈을 던졌다는 거죠. 다투어서 막 돈을 던져.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요전법이라고 했다. 그래서 요가 던질 요자여서, 그래서 돈을 던지도록 만드는, 돈을 던지게끔 하는 방법을 썼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서 열광하는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아주 머리를 잘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기수가 이렇게 기록에 이제 남아 있고요. 소설 유통 관련해서는 또 이제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찔러 죽이는 거죠. 찔러 죽이는 건데, 이덕무의 글에 나옵니다. 예전에 어떤 남자가 종로, 문제가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종로니까, 종로 거리에 담배 가게에서 연사라고 해서 거기에 담배 써는 칼도 있고 그렇습니다. 담배 가게에서 폐사를 읽는 것을 듣다가, 폐사가 이제 아까 말한 폐관 소설, 이런 소설 생각하시면 돼요. 폐사 읽는 것을 이제 듣다가 누가 읽어줬겠죠. 영웅이 크게 이제 시리한데 뭔가 무슨 졌다든가 어디 큰 전투에서 이렇게 그 패배했다든가 뭔가 시리에 빠진 그런 대목에 이르자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입에 거품을 내뿜더니 담배 써는 칼을 들어서 그 폐사 읽던 사람을 그 자리에서 찔러 죽였다는 거죠. 너무 몰입한 거예요, 여기에. 너무 그 이야기 속에 몰입해서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얼마나 실감나게 읽어줬으면, 이런 일도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종로거리의 담배 가게라고 하는 곳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거기에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와서 이 소설을 읽어주면 또 사람들도 많이 모였던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그런 자료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의 이제 장소성과 문학지리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소, 최근에 이제 문학에서 문학 연구에서 장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장소성이라고 해서 어떤 장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뭐 특질 혹은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이렇게 좀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 저도 이제 그거 관련해서 서울의 장소성으로 또 글을 써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서울, 한양이 등장하는 여러 작품들 다 망라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야말로 정말 서울이 다양하게 포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그거를 너무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자세히 다 이제 다루진 않았지만, 그게 이제 서울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 시적 화자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 바깥에서 이렇게 서울을 바라보는 입장이 있고, 또 서울 안에서 또 서울을 느끼는 또 입장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확인이 되는데, 오늘 이제 살펴볼 종로, 이제 종로는 이제 어떤 의미로 포착이 될 수가 있을까 한번 정리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살펴봤던 작품들 한번 쭉 보면 사설시조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가사도 있었고, 뭐 한시 작품들, 또 한문 단편, 뭐 이런 작품들이 이제 있었는데, 종로는 그야말로 큰 어떤 시전상가라고 하는 그 시장이 있었던 곳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시 한양의 가장 정말 어떤 핵심적인 중요한 공간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경복궁이나 뭐 창덕궁이나 이렇게 이제 임금이 거처하면서 뭐 정사를 보고 뭐 그런 것이 어떤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라고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 당시에 정말 어떤 백성들이 사는, 정말 이렇게 몸을 맞대고 부딪히고 사는 공간으로서는 종로가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아니었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굉장히 역동적인 공간으로서 종로가 포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도시적인 어떤 활력을 이제 느낄 수가 있고, 또 그 가운데는 우리가 세시풍요, 그 한시집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그런 뭐 다리밟기 행사라든가 이렇게 세시풍속의 어떤 그런 공간으로도, 세시풍속이 잘 확인이 되는 뭐 그런 공간으로도 포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또한 어떤 문화의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여기 이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종합을 해볼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소설이라고 하는 우리 어떤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학 장르가 이 시기에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종로 그 일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야 이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의 공간으로서 조선 후기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 또 어떤 그런 소설이 유통되고 굳이 돈을 그렇게 지불하지 않더라도 또 즐길 수 있는 뭐 이런 공간이라고 이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생정 같은 경우에는 심생과 그 여성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또 그런 어떤 운명적인 공간으로서, 또 어떤 만남의 공간으로서 또 종로가 이제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일단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뭔가 이야기도 펼쳐지고, 또 그 안에서 뭔가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가능하게 이제 해주는 곳이 바로 종로가 아니었나. 운종가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많이 모여서 이렇게 드나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거기가 중요한 공간이고 뭔가가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 또 만남이 이루어지는 뭐 그런 공간으로서 이 종로가 위치 지워지고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은 뭐 다각도로 요즘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학 쪽뿐만 아니라 뭐 역사 쪽이나 다양한 또 뭐 지리 쪽이나 이런 데서 많이 연구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문학지리학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를 여기서는 뭐 우리가 학문적으로 막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이런 문학도 그냥 문학 자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 연구자들은 다 어떤 그 이 인근의 어떤 학문들과 융합해서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그냥 우리가 문학 텍스트로만 접했을 때에 보지 못하는 그런 면들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지도를 정말 눈이 빠져라 이제 본 적도 있고, 고생을 굉장히 이제 많이 했던, 한참 전에 이 일이지만,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이 돋보기로 해서 확대해서 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실패 시장 아까 얘기했었는데, 실패를 찾기 위해서 정말 여러 지도를 봤던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튼 그런 어떤 흥미로운 요소도 있어서 그런 문화 연구자들이 뭐 지도를 활용한다든가 기타 여러 관련 자료를 잘 활용을 하면 더 어떤 작품을 풍성하게 또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또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다 한자로 다 지명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제 어떤 지도들은 한글로 이제 그렇게 표기가 된 지명이 한글로 표기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자료인데 그런 지도를 보면 굉장히 소중한 것이 다른 어떤 그 이 한자로 기록된 지도에서는 찾을 수 없는 우리의 순우리말 고유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는 무슨 정말 금광에서 무슨 금 찾듯이 너무나 정말 기쁜 거죠.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한글 지도는 어떻게 해서 나왔나라고 이제 보면 선교사들이 가지고 다녔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영어로도 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종로 계속 얘기하는데 종이 달려있는 이 종로를 거기 보면 빅벨 이렇게 막 써져 있어요. 큰 종이 달려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그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이 쓰기 위한 지도보다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마다 어떤 그런 색다른 뭐 그런 특징들도 있고 해서 두루두루 자료를 잘 활용하면 문학의 해석도 굉장히 풍성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기류의 인문학 종로의 인문지리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게 이제 되는데요. 고전문학 속에 이렇게 그 자리하고 있는 어떤 종로의 모습들을 이렇게 저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다고 하면 또 관련된 뭐 이런 뭐 논문이나 자료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지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고지도를 우리가 또 쉽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고 계속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으로 강의를 마무리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긴 시간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만 마치겠습니다.